Okay, hello,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My name is Professor Seulgi Che, and the moderator of these sessions. I am very excited to welcome you to the 2020 and 21 네, OGP.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 OGP 아카데미 열린 정부 파트너십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청년 참여와 공공에서의 대표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로요. 영어로 듣고 싶거나 한국어로 듣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줌 하단에 보시면 통역 기능을 사용해서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발표는 10분 정도 진행될 것이고 직후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줌 하단에도 있는 Q&A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토론도 진행을 할 텐데 토론에도 질문을 올리시고 싶으면 Q&A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연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DI의 교수님 김종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KDI 공공정책대학원 김조은 조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여성 혐오주의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에서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밀레니엄, G는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데요. 이 MZ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특히 이 세대에 있어서 여성 혐오주의라고 하는 것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공공 영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여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로 인해서 여성 혐오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촉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여성 혐오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성 혐오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또는 폭력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성 혐오주의는 무엇일까요? 여성 혐오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여성을 증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성차별주의와도 함께 혼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주의자도 있고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특성이라든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으로서 여성이 남성 세계에서 발전을 이루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차별주의자들은 여성이 더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성차별주의로 인해서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성이 덜 똑똑하고 또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 혐오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많은 이야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의 경제적 좌절감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것인가, 자신의 그런 경제적 좌절감을 여성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이라든지 서민 계층의 남성들이 그러한 경제적 좌절감을 여성에 대한 혐오로 투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위협에 대한 반발로 여성을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규범을 특히 강력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남성들이 여성 혐오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성 혐오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그런 설명에 대한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탐색점 연구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의 목표는 여성 혐오주의와 관련된 비교적 큰 대형 변수 집단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연구 목표는 사회 경제적 또는 문화적 변수와 여성 혐오주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성인지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한국 젊은 남성을 대표하는 16세, 34세 사이의 남성 인구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고요. 여성 혐오 사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20개 항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라고 설문조사한 것이죠. 1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4점이 되면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각 설문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항목을 질문했습니다. 여성은 감정적이라서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다. 여성은 안 믿는 게 보통 안전하다. 여성은 자신이 뭔가를 필요할 때마다 남성에게 요구를 한다. 이런 다양한 항목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에 있어서 저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보한 최종 항목 선택 및 요인 적재치를 사용했습니다. 그 요인을 저희가 3개로 저희가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항목에서는 이렇게 남성을 착취하는 여성 항목인데요. 여기에서 남자를 조종함으로써, 남자를 컨트롤함으로써 파워를 얻는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그런 여성 항목을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성의 그런 가치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능력이 없다라든지 보통 성차별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항목이죠. 여성은 어떤 책임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항목은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항목이고요. 마지막 그 항목은 어떤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항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항목은 반드시 여성 혐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꼼꼼하기 때문에 가사에 더 능숙하다, 가사를 더 잘한다, 그리고 남자는 힘이 센 일을 해야 한다. 그런 항목이 이 3번째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성차별주의에 기반한 항목이긴 하지만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혐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여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여성 범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측면에서 여성 혐오주의 그리고 성차별주의를 제가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남성 사회 경제적 변수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그렇게 조종을 한다거나 처치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런 것과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배성을 보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굉장히 착취를 하고 조종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남성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성이 남성성에 대한 강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여성의 굉장히 착취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경향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부분을 보면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성이 강한 경우 그리고 지배성이 강한 남성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 가치를 폄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제가 연약한 여성 항목은 여성 혐오와는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였죠. 하지만 성차별적인 부분과는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남성 우월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약한 여성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감정을 절제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여성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여성 혐오주의자다,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단편적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다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하는 여성이라고 보는 부분에는 여성이 컨트롤을 한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여성을 폄하하는 또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성을 폄하하는 측면에서는 성차별적인 그런 기조에 크게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연약한 여성 항목인데요. 여기도 성차별적인 부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통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 변수는 여성 혐오적 사고의 어떤 면과도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사회 경제적 변수가 여성이 연약하다라거나 조종한다라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강력한 남성 우월주의를 보이는 지배성 경향을 보이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조종하는 사람으로 보고 여성 가치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떠한 남성의 부분이 이런 여성 혐오주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는 양적 연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성 혐오주의의 다양한 다면적인 측면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읽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Q&A 윈도우를 활용해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국 언론에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을 더 크게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젊은 세대 간의 젠더 갈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페미니스트가 지금 여성 혐오주의자들과 싸움을 시작하면서 이런 젠더 갈등이 시작이 되었죠. 여성 혐오주의는 이러한 젠더 갈등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Okay,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Q&A 세션에 전체 Q&A 세션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나서 또 토론 Q&A 세션이 있거든요. 그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연사는 국민대학교의 최항섭 교수님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모두 제 지금 슬라이드가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최항섭입니다. 네, 파리 5대학에서 2000년에 또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파리에서 고등학교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도 많이 여행을 방학 때 갔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학자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하면서 한국과 다른 유럽 국가의 시민성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시민성이 어떻게 진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보한 과정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네, 학계에 따라서 다른 정의를 하는데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성은 개인이 사회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관장하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환경 위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연을 보호하는 행동이 시민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뭐 큰 행사를 한다든지 혹은 국제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는데 2007년의 경우에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군중이 많이 모일 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행동도 시민성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적인 시위에 참여, 사회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만이 아닙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죠. 사회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성이 어떻게 진보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후반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민성은 발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의 발달과 함께 한국의 시민성은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이끈 군사쿠데타가 1980년대 일어났죠. 그래서 시민들을 억압을 했고요. 5.18 광주 민주항쟁이 그 결과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의 모습이 바로 5.18 광주 민주항쟁의 사진입니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항쟁을 하고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동을 했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는 교육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교육 덕분에 또 많은 시민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적인 성취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소득 수준 개선 그리고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이동성을 보장하는 열쇠라고 교육이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률이 1970년대 25%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80%로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는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 더 시민성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민의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무도 철저하게 다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87년이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당시에 임기를 연장을 해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개헌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6월 10일에 거리 시위가 시작되었고요. 한 500만 명 이상이 이 거리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네, 외화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1997년 12월에 이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에 가서 금모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00명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한국에서 빠르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한국에서는 해외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에 대해서 빠르게 흡수하고 노출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시민성이 빠르게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성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서구적인 시민성에 더해서 유교적인 공동체주의가 함께 녹아져 있는 모습으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성이 이렇게 촉진되고 진보하고 디지털 기술 덕분에 시민의 참여가 보다 더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공간,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 참여가 이어진 것이죠. 작년에는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발발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그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QR 기술을 활용을 해서 동선을 체크를 했습니다. 2019년 이전에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인의 70%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 극복의 유일한 방법으로 한국인들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QR코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고요. 하지만 이런 스마트 선진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빅브라더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들은 이런 위협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청원이 올라오면 청와대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됩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에 청원에 동의를 했고 사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텔레그램 엠번방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이 여기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시민 활동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화되었는데요.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을 한 디지털 참여 면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디지털에서는 알고리즘 논리에 좌지우지 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참여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고리즘 논리가 작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확증 편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기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과 가치는 거부할 수 있죠.
이제 다른 차원의 시민성을 위해 사회적인 다양성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민성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볼 수 있었고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네, KDISTA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양극화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의견들, 정치적인 관점들은 소셜미디어, SNS, 즉 유튜브 같은 데 많이 올라옵니다. 유튜브 기술은 알고리즘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기회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 편향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혐오가 심화되고요. 각각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그룹마다 이런 갈등이 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문제라고도 보는데요. 이게 영어 개념, 프랑스에는 라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클라우드라고 될 수 있습니다. 라풀이라는 불어는 일련의 사람들이 좀 미쳐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해지는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상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페이크 뉴스 그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시민성이 진보하는 속도는 더딥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토론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구스티나 데 루카 님이신데요. Accountability 랩의 컨설턴트이십니다. 루카님 발표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스크린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청년층의 OGP 프로세스 참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크린 보이시나요? 까만색으로 보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까요? 스크린 공유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아구스티나 데 루카이고요. 저는 Accountability 랩의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Accountability 랩은 OGP 프로세스에 젊은 층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OGP에 많은 노력과 참여를 해왔고요. 또 다양한 단계, 다양한 프로세스에서의 OGP를 저희가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정부가 OGP 측면에서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또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OGP 측면에서 열린 정보 파트너십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젊은 층 청년 위주의 공약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과거부터 여기서 전체적인 그 공약 부분이 있고 또 아랫부분의 그 그래프는 청년 중심의 공약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공약 부분에서 청년과 관련된 공약이 여전히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열린 정부 파트너십 공약에서 10%를 이 청년 중심의 공약이 차지했습니다. 그때 피크를 이루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젊은 층 대표단을 만들고 또 2018년도에는 조지아에서 그런 정상, OGP 정상회의에도 그런 젊은 층의 대표를 참여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OGP 측면에서 청년을 참여시키는 것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독립적으로 그런 OGP 프로세스에 그것이 실현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이런 공약이 열린 정부 파트너십 측면에서 실현되고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전반적으로 청년 중심의 공약을 보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지방정부 차원의 공약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 빨간 부분이 그 부분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좀 더 보시면은 중앙정부 차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청년과 관련한 공약 부분에서 어떠한 토픽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거의 50%가 참여, 청년층의 참여와 관련한 그런 공약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교육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플랫폼을 통한다든지 뭐 열린 컨설테이션을 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참여시키고 교육시키는 부분에 참여를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학교라든지 또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뭐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를 통해서 청년층과 관련한 그런 교육 부분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보면은 이 참여와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20%를 보면 뭐 청년층과 고용 부분, 이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투명성 부분도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젊은 층의 실업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 부분과 관련한 그런 공약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청년의 참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문한 것인데요. 그 설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이러한 청년층 참여, 열린 정부 파트너십 프로세스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부는 이렇게 청년층이 열린 정부 파트너십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청년이 열린 정부 파트너십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 것을 보시면 지금까지 거의 이들의 80%는 이렇게 청년층이 OGP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의 22%는 청년층의 참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거의 50% 이상은 청년층의 참여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은 개선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더 많은 공약을 해야 되겠고 또 그 공약을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청년층의 그런 OGP 프로세스 참여의 질을 또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트위터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더 많은 분석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발표를 통해서 전달한 부분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어떤 것들이 효과적이고 어떤 것들이 효과적이 아닌지 제가 구분해서 슬라이드에 담아봤는데요. 다 상세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부 대표, 청년층 대표들 그룹이 있어서 여러 참여를 이제 한다라고 할 때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청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것들이 효과적인 것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청년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정의하고 청년에는 다양성이 또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또 성별로 남녀가 있고 또 소수 청년, 그리고 또 그 빈곤층, 취약계층,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청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신지 청년들도 하나의 단일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또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6세에서 25세 그리고 그 이상의 청년들은 또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청년 그룹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청년들에게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차별, 환경, 선거제도,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주택, 그리고 일자리 구하기, 어떤 주제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리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청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안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각기 다른 주체들 그리고 정부 부처들 각각 기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킹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또 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쓰는 언어, 청년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그 수동적인 통화가 아니라 그 공식 성인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접근 방식과 각각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할 텐데요. 하지만 청년들과 관련이 있는 주제로만 청년을 초대하면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전반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럽에서 청년들의 피드백을 들어본 결과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 어떤 것들이 효과적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뭐 자원이나 역량도 한번 봐야겠죠.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네,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하고 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예산의 제약, 리소스 제약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역량의 격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할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추구하려는 정치적인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원하시면은 좀 다 언급을 해드릴 수도 있겠고요. 몇몇 사례를 제가 들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OGP 활동들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화 채널,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한 사례인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의 사례입니다. 15세에서 2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도 받고 어떤 의견이 있는지 받고 온라인상에서 논의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함께 해결책도 찾고 서로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정부도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낸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가 제기가 되지만 답변이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시킨 사례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나이대의 청년들을 겨냥할 것인지를 정했고 했다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또 청년들의 오픈 테이블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견 그리고 아이디어 우려사항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자리를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150명 이상의 청년들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제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 계획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하고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가져봤는데 다음 사례만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청년 전략 독일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청년 단체들 다중 이해관계자 포럼
구축을 해서 청년 그룹들, 청년 단체를 정치적인 정책 그리고 정치 과정에 참여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활동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OGP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OGP 자메이카라고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추천하게 해서 정부 OGP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젊은 정치인이 의회에 등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을 제가 못 봤거든요. 질문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청년 정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젊은 청년 정치인들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연구해서 특히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의회의 청년 정치인이라든지 부처의 청년 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정치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젊은 정치인이 참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젊은 국무총리도 있고 또 부처 장관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이러한 선거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교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치 부분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과 개선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모든 질문들을 한번 이제 받겠습니다. 네, 김조은 교수님과 최항석 교수님에게도 질문이 올라와 있으면은 함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우구스티나 디 루카님. 청년들이 단순히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는 공평, 평등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OGP 과정에 청년 참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OGP에서는 이 모든 프로세스, 모든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픈 거버먼트 유스 콜렉티브를 채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정부와 청년들 사이에 지금 불신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불신의 문제를 해소하고 함께 정책을 공동 입안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에 대한 질문이죠.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리고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서도 또 다를 테지만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채널을 열어서 청년들을 참여시켜라 라는 단순한 접근 방식은 주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청년 그룹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다른 지역으로 직접 가서 각각의 다양한 청년 그룹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일화된 그룹이 아닙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골 지역, 지방에 사는 청년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방에도 직접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런 보편적으로 모든 청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심 사항과 혹은 정책 사항과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세부 청년 그룹마다 필요한 정책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규명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오픈 플랫폼을 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뭐 공곡 담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젊은 층이 공정성에 있어서 어떤 세대보다 더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죠. 뭐 공정선거라든지 제가 앞서 발표자분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디지털 영역에서 뭐 젊은 층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될 텐데요. 뭐 알고리즘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지금의 액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젊은 층은 지금 현재 액션을 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젊은 층의 목소리, 이들의 혁신적인 목소리와 방식들을 좀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오픈 거버먼트 유스 컬렉티브 관련된 질문,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물론 오픈 거버먼트 유스 컬렉티브는 훌륭한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 거버먼트 아젠다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훌륭한 네트워크이고요. 청년들이 OGP 프로세스에 관련된 일을 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각각의 많은 국가에서 OGP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요. 함께 협력을 해서 OGP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OGP는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정부에서 참여만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지자체의 정책 과정에 단순히 그냥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국가마다의 다른 참여 사례도 보고 교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 교수님과 최 교수님 모두에게 가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최 교수님께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대선이 곧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에 청년 유권자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의 지지를 얻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요. 두 명의 지금 대선 후보가 청년층에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 공평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후보는 어떤 연결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동산 마피아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대선 후보는
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학력 위조 그리고 논문 표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이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에 청년층의 관심도를 높였고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에서 지금 디지털 상에서 청년들의 참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김종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실까요? 대선과 관련한 질문이요. 채팅창에도 유사한 질문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 혐오에 관한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치 이슈에 훨씬 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젊은 세대보다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에 관심이 있죠. 젠더 이슈,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이러한 구조적으로 깊이 박혀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 후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표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해드린 걸까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년 참여와 공공에서의 대표성에 대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여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참여자분들께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회의를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